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연말에도 여러 우려들과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연말 장세,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핵심에 또 바이오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오는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뉴욕에서도 뭐 일라일리라든지 빅파마들이 주가가 좋고요. 또 오늘은 알테오젠이 노이즈가 있으면서 급락하는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연말 연초 소위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혜진 인풀바이오 리서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당장 그 알테오젠 얘기를 좀 먼저 여쭙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로자임이 팩트체크부터 하면 이 머크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유통 및 판매를 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독일 지방법원이 받아들이고 일단 판매하지 말아라. 가처분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향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지금 그 미국 머크는 키트루다를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맥 주사형의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제형으로 바꿔서 전환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이 머크에 이제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적용이 된 거고. 네. 지금 유럽에서 그것도 독일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독일 지방법원에서 일단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물건을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마 그 머크는 바로 항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유럽 각국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이 점이 상당히 좀 우리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이 이름만 듣지 사실 대부분 또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면 정확한 팩트 체크를 못하니까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독일 회사입니까? 왜 독일 법원에서 가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큰 시장에서 할 법한데. 네.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쪽을 노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유럽 쪽에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독일 지방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로자임이 독일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맞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려고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 가서 소송을 했고 일단 지방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머크나 알테오젠의 사실은 어떻게 오늘은 주가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지금 10% 하락인데요. 그 영향으로 이제 장중에는 더 떨어졌었죠. 아래 꼬리를 좀 지금 달았는데요. 16%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그럼 요거는 지금 당장 좀 판정 알테오젠 입장이 중요한 얘기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분들은 이거 기회겠는데 야수의 심장으로 사볼까 하는 분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또 판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까? 일단은 그 독일 쪽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미칠 때는 일단은 작다라는 거고요. 향후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 시장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나중에 밝혀질 텐데요. 그때는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즉시 항고에 대한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본다 그러면 머크가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그 할로자임의 엠다제라는 게 이 엠다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건데요. 이 엠다제 특허 자체가 무효다. 무효 소송을 걸어오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따 알테오젠 얘기는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뭐 준비한 제약바이오 이야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이제 연말 연초에 상당히 기대가 실제로 오른 것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그 기대 뭐 근거들 혹은 긍정적인 이유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주가가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약했죠, 바이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금리도 오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9월 이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바이오텍,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10월, 11월로 오면서 기술 이전도 굉장히 활발했고 특히 M&A가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텍의 주가가 매우 좋고 어저께 미국도 한 1.5% 정도 나스닥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미국 바이오 나스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YTD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바이오 쪽이 43% 정도 되고요. 미국 바이오 쪽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좀 리드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보면 역시나 비만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라일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로 올라갔고요. 최근 또 뭐 먹는 경구용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비만 쪽의 업계 최근의 변화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하도 이제 비만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비만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비만 치료제는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 쪽에서는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환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화이자가 메세라를 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네. 그런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입니다. 경구용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편리성이죠. 주사를 맞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구용 치료제. 이 분야는 역시 일라이릴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노브노디스크도 이 두 회사가 이제 그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근육 보강입니다. 그래서 네.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근육이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보존하는 방식의 예를 들어서 아피테그로맙 그다음에 비마그로맙 이런 경쟁 약물들이 이제 치료제를 병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만 빼게 하는 이런 네.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비만 치료제가 좀 세분화돼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선두에서의 어쨌든 먹는 치료제라든지 맞는 횟수를 줄이는 이런 게 있고 부가적으로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한미약품도 근손실 방지 네. 그런 거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세부적인 것들이 비만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바이오 쪽은 뭐 아무래도 신약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 그리고 또 비만 이런 쪽이 가장 핫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드는 게 AI 플랫폼이라든지 또 의료기기 이런 쪽이 네.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또 물론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 2월에 상장했죠. 뭐 주가가 올 들어서만 340% 올랐고요. 여기는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DAC 계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프로티나도 7월에 상장했는데, 네. 여기도 주가가 300% 넘게 올랐고, 어제 에임드 바이오 주가 한번 보이실래요? 어제 상장해서 소위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오늘도 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바이오 쪽의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플랫폼도 예전에 우리가 뭐 있었던 기업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쪽은 이게 바이오 시장에서의 좀 이게 일시적인 거냐, 네. 상장하면서 아니면 네. 조금 더 의미 있게 가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얘기가 나온 알테오젠이라든가 네. 그래서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약과 관련된 겁니다. 신약 그렇죠. 개발하는 회사들이고 기술 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티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네. AI 의료기기라든가 환자 이제 케어 서비스를 네.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약 개발 분야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네. AI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도 점차 영역이 예. 우리나라 잘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잘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기업들은 정말 최근에 상장해서 아직 잘 모르고요.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꽤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시어스테크 같은 쪽이나 그 사업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세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지난 6월 달에는 2만 원 정도 주가였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네. 것처럼 13만 원까지 갔다가 네. 12만 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한 6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제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간편성, 이렇게 환자들이 일반 환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자의 간편성이라든가, 그래서 무선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 관리하기 굉장히 좋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가지고 재택 집에서의 환자의 모니터링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열릴 수 있는 시장까지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격 의료가 이제 안 됐지만 그런 게 연결되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의료 기기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확대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화장품은 고가도 있었고 많았지만 사실은 개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건 사실은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혜진 대표님과 바이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증도 많고 잘 모르는 분야도 많고 바이오는 변동성도 크고 그런데요. 가장 아마 한국 전문가에게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 바이오가 최근의 위상은 정말 바이오텍들이 좋은 신약 후보물질이나 기술들을 수출하는 거, 라이센스. 이게 가장 큰 의미고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성과가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 혹은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 조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처음에 받는 돈 몇백억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기술 이전 금액만큼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반환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그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 보면은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라이 릴리에게 기술 이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GSK라든가 베링거, 인겔하임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뭐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정말 꿈의 목적이었고 네.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죠? 네. 와, 그 대박 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희미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술 주춘들은 또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파이프라인들이 네. 있고요, 그죠? 네. 혹은 뭐 알테오젠처럼 그거를 또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도 있고, 그죠? 네, 구조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기술 변화들 굉장히 많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들보다도 기업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기업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얘기했지만 사실 삼성바이오가 분할 상장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다가 초반에 노이즈가 엄청 있었어요. 네. 근데 삼성 아무래도 바이오로직스 쪽에 보다는 에피스홀딩스가 이게 좀 종잡기 어려운 쪽이어서 네. 급락했다 급등하고 이러네요. 네. 에피스홀딩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피스홀딩스는 셀트리온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사업 부문으로 해서 약 20%에서 25% 영업이익률을 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탄탄한 수익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글로벌 강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쪽 축은 신약 개발 쪽입니다. 네. 파이프라인, 즉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신약 개발 회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이 하니까 다르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분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 부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제 이혜진 대표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석합니다. 단정적으로 이거는 뭐 갑니다. 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시니까.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 사업 구조인데 네. 에피스 홀딩스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위의 변동성이든 아래의 변동성이든 그죠? 네. 말씀하신 거고요. 알테오젠 얘기는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를 여쭙고 그랬을 경우에 수급이나 알테오젠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소송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앞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 포함 단기적, 약간 중장기적 이렇게 좀 시각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단은 독일에서 이슈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그 당장 그 매출액 추정치에서 막 그 크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달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빨리 많이 파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코드라는 이제 치료제가 비싸다 보니까 보험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 받는 게 내년도 2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 얼마나 키투르다 피하 주사 제형이 급속도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율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아까처럼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소송이든 간에 뭐 아니야 기다 모여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끌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가운데 이제 노이즈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머크 주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급락을 하고 있어서요. 네. 어쨌든 알테오젠이 요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소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이 코스닥 쪽에서의 이 대장주가 바이오 쪽엔 누가 되느냐. 네. 지금은 뭐 ABL 바이오가 가장 좀 유력한 건가요? 네. 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회사를 보는 이유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BBB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BB 플랫폼으로 퇴행성 뇌질환 뿐만이 아니라 리소좀
축적 질환이라는 다양한 그리고 근육 질환 등 적응증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달린 항체 그리고 뒤에 있는 페이로드에서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도 다양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국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가 확장성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사실 뭐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이런 빅테크 바이오텍들은 이해진 대표님 그 전부터 뭐 여러 차례 그죠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안 올라가서 우리가 좀 그랬던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반영되면서 갑니다. 예. 그러면 이해진 대표님께 그래서 바이오 쪽에 그래도 좀 연말 연초 볼만한 탑픽을 좀 골라주세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가운데 두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리가캠 바이오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리가캠 얘기는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ABL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반영되면서 10조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리가캠은 아직까지 6조 8천억이고 이 가능성에 비하면 지금으로서는 리가캠 쪽에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둘 다 뭐 좋은데요. 고르는 걸 한 종목만 골라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둘 다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최근에 ABL 바이오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리가캠 바이오 뭐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항체에다가 페이로드를 링커로 이제 연결한 그런 형태인데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항체를 다양하게 확보하느냐인데 이 회사가 그런 이제 다양한 노블한 항체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슈퍼클린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세포에는 가지 않고 암 세포만 찾아가는 그런 쪽에 이제 항체에 대한 다양한 항체를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는 페이로드인데요. 이 페이로드를 그냥 우리도 해 그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을 보면 정말 다양한 페이로드를 사용한 파이프라인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페이로드까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받거나 아니면 예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혈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는 꿰매거나 아니면은 열로 지지거나 이런 방식이었었는데요. 파우더 형식이다 보니까 쭉 뿌리기 때문에 치료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치료용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한 4조 원 정도로 예측이 되는 예방용 지혈제 치료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진출한 회사는 넥스트 바이오 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빅파마가 이 회사를 대신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마케팅 경쟁력, 그리고 향후에는 표준 치료제로 올라오기 위해서 메드트로닉이 주도가 돼서 임상을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치료제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아마 매출액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와서 그런데요.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기기 소재 소재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확장성이 꽤 있네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하게 되면 지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로 지지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 파우더를 뿌리거나 예방용이라고 하면 일단은 미리 좀 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피가 나지 않는데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예방용으로 지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 되게 되면 확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또 에이벨 바이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런 기업들 다 좋게 보셨습니다. 연말 연초 우리가 궁금증 많은 바이오 이야기 인플 바이오 리서치 이해진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